네, 인삼은 학명으로 부르면 파낙스 진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파낙스는 모든 것을 뜻하는 판과 그리고 의학을 뜻하는 악서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것은 만병통치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삼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준 아주 좋은 단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인삼을 예전부터 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 신만이들은 인삼을 발견하였을 때 신봤다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신봤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삼과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심이 곧 삼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봤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저 사람이 산에서 인삼을 캤구나, 삼을 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에서 채취하던 산삼을 우리가 집에서 가삼으로 재배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가삼은 가삼 재배가 나오는 문헌 자료들은 우리 18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18세기부터 되면 우리 조선에서 실학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 실학자들은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부들,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실용 학문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했던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삼 농사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18세기에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인삼이 중국에 공납으로 바치고, 그리고 산삼 채취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삼 재배가 또 활발해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임원경제지라는 책의 관유지라는 부분에 보면 상등품은 공원에 사용하고 하등품은 일반에게 공급해서 남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고, 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 북경은 연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경에 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나라의 중요한 재화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전부터 산출량이 점차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종 방법, 그러니까 집에서 심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남에서 시작해서 국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것을 가삼이라고 불러서 자연인삼과 구별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관유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우리에게 발해고를 쓴 것으로 잘 알려진 유득공 선생이 남긴 고음당 필기에 보면 가삼이라는 부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마다 약포에서 가삼을 많이 파는데 영남 사람들이 재배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약포에서 파는 가삼은 영남 사람들이 재배한 것인데 그들은 인삼을 채소처럼 밭에다 기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삼 재배로 인해 높은 이익을 올리자 사람들이 소와 밭을 팔아 그 대신 삼을 재배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개를 넘어 충주에까지 미칠 정도로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채소처럼 밭에다 기르고, 그리고 높은 이익이 이 인삼 재배로 인해서 생기니까 이제 소와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대신 삼을 재배할 정도로 이 인삼 재배가 수익률도 높고 그 당시에는 또 특용 작물로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특용 작물 재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정조실록에 좌의정 최재공이 정조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좌의정 최재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삼이 영모한 약초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의 힘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영남 지방에서 집에서 심어 기르는 방법을 배울만 합니다. 평안감사에게 각 고을에 신칙해서 거행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실학자들의 어떤 재배 도서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말하듯이 영남 지방에서부터 이 재배 방법이 먼저 시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그리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실에서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고을에 인삼의 또 공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고을에 또 퍼뜨려서 이것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종조의 마음도 이러한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인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전해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1770년 2월에 영조 임금 왕이 이제 내의원에 삼기성편 대소의심이라는 8자를 친히 써서 내리고 그 뜻을 설명하는 소지를 지어서 도제조인 홍봉안에게 글씨를 쓰게 한 것을 탁본하여 만든 그런 첩이 있습니다. 인삼과 황기는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삼을 써야 할 곳과 황기를 써야 할 곳을 마땅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와 소가 각각 제각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의원에 이 글을 걸어놓게 한 것은 비단 약재를 쓸 경우에 침착하라는 뜻뿐만 아니라 대소신료들이 세상을 사는 도리에 있어서 각기 직분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 곧게 하면서도 온화하게 하고 관대하면서도 위험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살펴볼 때 영조 시기에는 인삼이 그렇게 넉넉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아껴 써야 했고 내의원에서도 또 황기와 인삼을 헷갈려서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비단 말씀드린 탕평책에 관한 그런 대소신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내의원에 일하는 의원들에게도 삼기 그러니까 인삼과 황기를 잘 가르쳐 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인삼이 부족한 시기에 영조가 인삼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이러한 글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초 강목은 약초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 약초로 어떠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약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광물이라던가 흙 중에도 어떠한 흙이 또 약으로 쓰이는지, 약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의학인문이라는 책은 이 책에는 병을 어떠한 약초로 낫게 할 수 있는가, 병 위주로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책이 어우러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서 또 취합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정리한 것이 동의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본초 강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시대에 널리 퍼져 있고 지방에서 의원을 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 이것보다는 또 이것이 중국에서 제작된 책이다 보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호준 선생은 임난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 백성에게 훨씬 더 이롭고 또 우리나라 산하에서 잘 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으로 이제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되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나라 산이나 어떤 들이나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약초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약초더라도 이것을 구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살펴보면 이 인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편에도 등장하는데 탕약편에 보면은 인삼이라고 해놓고 한글로 심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인삼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동의보감도
동기모함을 저술했던 허준 선생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심이라는 글자를 써넣음으로써 이것을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삼이 곧 심이라는 것을 동기모함에도 허준 선생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인삼은 6년근을 최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까지 각 그 생육별로 특징이 다 있는데요. 1년생을 살펴보면 한 개의 줄기에 한 개의 작은 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자가 발아해서 자란 아주 작은 묘삼입니다. 이 크기가 한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뿌리에 아주 가는 잎, 싹만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2년생이 되면 두 개의 잎자루에 각각 5개의 작은 잎이 생깁니다. 원래 인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삼지오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벌써 5개의 작은 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년생부터는 이제 복엽, 이제 겹쳐서 나는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생이 되면 3개의 잎자루에 각각 5개의 작은 잎이 생깁니다. 꽃이 피고 뿌리 모양이 결정되는 시기인데요. 앞서 제가 2년생 때 삼지오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3년생이 되면 3개의 잎자루, 그러니까 3개의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딸린 잎들이 5개의 잎으로 해서 이 삼지오엽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인삼이 어느 정도 다 컸다, 어느 정도 크기를 이루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년생이 되면 4개의 잎자루에 각각 5개의 작은 잎이 생깁니다. 뿌리가 이제 발달하면서 주근과 주근, 그러니까 메인 뿌리와 함께 통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점 인삼이 굵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삼의 경우에는 어떤 영양분이나 어떤 다른 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밭에서 재배하듯이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자라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크게 자란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검지 정도의 굵기에 아주 길게끔 잔뿌리가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 인삼은 우리가 한없이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분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점점 굵어지고 그 산삼과는 모양이 또 다르게 커가는 것입니다. 5년생이 돼서부터는 5개의 잎자루에 각각 5개의 작은 잎이 생깁니다. 이때 4년생 이상부터 되는 5년생이 되거나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떠한 약효나 뭐 이런 것들은 4년생부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잎자루, 그러니까 5개의 가지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그 가지마다 이제 5개의 잎이 생기는 겁니다. 덩달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메인 줄기, 그 줄기가 굉장히 굵어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삼의 줄기와 어떤 잎이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근이 되면 그 뿌리가 더욱더 통통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4년생, 5년생, 6년생은 그 가지와 뿌리가 굵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근과,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그런 뿌리에 있는 그 메인 뿌리와 그리고 잔뿌리, 그리고 세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이 촉진이 돼서 점점 많아지고 굵어지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삼을 재배하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1년생부터 6년생까지 자라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밭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인삼을 먼저 씨를 개갑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개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삼을 씨를 채취한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그 인삼 씨를 모아서 땅에다가 먼저 묻습니다. 묻어서 한 계절을 보낸 다음에 이 습한 곳에서 습기를 머금고 이 인삼 씨가 샌드위치처럼 생겨 있는데, 이 샌드위치처럼 생긴 것이 살짝 벌어지면서 싹이 날 준비를 하게 된 씨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을 인삼 씨가 개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갑된 인삼 씨를 가지고 인삼밭에다가 이제 심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삼밭을 먼저 고를 때 우리가 흙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나오는 돌이나 뭐
이제 땅이 고르지 못한 부분을 고르는 많은 농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래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앞에 끝에 쇠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쇠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단단한 돌들도 파내고 단단한 땅도 파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무래의 경우에는 우리가 흙을 파내서 고르지 못한 이제 흙의 상태를 굉장히 고르게끔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무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무래의 앞부분에는 머리 부분이 있고 이제 그 포크처럼 나와 있는 뾰족한 이제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래로 향하고 골라내면서 흙을 점점 다지면서 고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갈삽의 경우에는 채라고 하죠. 우리 채처럼 어떤 짜임새가 있는데 이 짜임새마다 구멍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제 채굴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갈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구멍이 크게 나 있어서 큰 돌들만 걸어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촘촘하게 만들어서 작은 돌들까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자갈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밭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농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농사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인삼을 할 때, 인삼 재배를 하는 밭을 고를 때도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두둑, 그리고 이 두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삼은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그 주변 환경보다 약간 높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밑으로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을 더 쌓는 겁니다. 그 단 위에다가 인삼을 심으면은 그 인삼이 이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배수 시설이 잘 된 흙이기 때문에 또 물도 잘 빠지고 그 물을 따라서 인삼 뿌리가 이제 점점 같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인삼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인삼 씨를 심는 것은 그냥 심는 것이 아닙니다. 파종장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 도구는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긴 널반치 같은 이제 이 판의 밑에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정한 줄을 맞춰서 한 3줄, 4줄 정도의 줄로 이 돌기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땅에 찍으면 이 모양대로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구멍이 난 이제 곳에 아까 말씀드린 개갑된 인삼씨를 하나씩 심는 겁니다. 심고 이것을 덮어주면 일정한 간격으로 두둑에다가 이제 인삼밭이겠죠. 인삼밭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파종 장척을 통해서 인삼씨를 심게 되면 그 위에 이제 해가림 시설을 하게 됩니다. 해가림 시설은 인삼은 음지에서 자라거나 하는 식물인데 햇빛을 아예 없는 곳에서는 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햇빛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이제 자라는 곳인데 이것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을 사면에 세워놓고 이 기둥을 따라서 기울어진 천막이라고 할까요? 막을 이제 지붕을 세워놓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해도 막고 바람은 옆으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해가림 시설을 통해서 인삼 재배가 훨씬 더 좀 용이해졌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시설이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할 철이 되면은 이제 6년근이나 4년근부터 6년근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6년근이 돼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이 잔뿌리나 뿌리에도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 있는 성분을 안 다치고 뿌리를 안 다치고 채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굴호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채굴호미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호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두 개의 어떤 날카로운 송곳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호미처럼 생긴 형태로 휘어져 있는데 이 땅을 찍으면 이게 면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 사이사이로 이 도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뿌리를 안 다치고 최대한 꺼낼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삼에 꼽고 땅에 꼽고
드러내면은 흙과 함께 인삼 뿌리가 닫히지 않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의 형태로 이제 구분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아예 포크처럼 길게 돼 있는데 포크 날이 2개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쿡 찍어 가지고 그 흙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양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수확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낫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삼에 올라온 줄기 대를 자르는데 낫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도구들은 지주를 박을 때 쓰는 지주망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해서 이제 인삼 재배가 되고 인삼 수확까지 이르는 그런 재배의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삼에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삼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수삼을 말씀드리면 밭에서 재배해서 캐낸 후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캐낸 상태 그대로의 상태의 삼을 수삼이라고 부릅니다. 수삼은 70% 내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장기간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백삼인데요. 이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이제 껍질을 벗겨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를 시킵니다. 바짝 말린 다음에 인삼으로 미황 백색을 띠며 이제 저장과 보관이 용이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삼의 표피를 벗기지 않은 채로 건조한 것을 피부 백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앞선 이제 그 수삼을 좀 더 보관하기 쉽게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태극삼인데요. 이 태극삼은 수삼을 뜨거운 물에 익혀서 껍질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소화가 쉽도록 가열하거나 알칼리 용액으로 처리해서 건조한 가공 인삼입니다. 홍상 전매제가 있을 때 홍삼의 수요 대체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었지만 전매제 폐지로 이제 다시 이제 수요와 상관없이 계속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삼입니다. 이 홍삼이라는 것은 보통 6년근 수삼의 껍질을 안 벗기고 수증기로 쪄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담적갈색 인삼입니다. 제조 과정 중에서 몸에 유익한 여러 생리 활성 성분들이 생기고 장기 저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 홍삼은 그래서 쪘다가 말리는 것을 9번씩 한다고 해서 구중구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홍삼은 예전에 그 청나라 시기에 아편 전쟁이 활발했던 그 중국에서 홍삼이 아편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홍삼채로 수입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